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회의가 끝나자 대부리는 연단 뒤로 나가 백정 대표로 연설까지 한 박성춘을 만나보았다. 나는 재물포 세관청에서 오랫동안 등짐근 일을 해온 장 대부리라는 사람이 옳습니다. 연설이 참말로 시원시원했구만요. 대부리는 박성춘을 만나 숨김없이 자신의 신분부터 밝히고 나서 재물포 세관청이 어찌하여 외국인들에 의해, 그것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솔직해 보이는 박성춘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다음번에 열리는 민회에서 정부 측에 따져보자고 하였다. 형씨가 직접 언권을 얻어서 따지시오. 이제 언로가 활짝 열렸으니 잘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권을 얻어서 말하시오. 그러면서 박성춘은 대부리의 등을 치며 격려를 해주었다. 대부리는 박성춘의 말대로 다음 민회에서는 언권을 얻어 재물포 세관이 외국인들 손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경위를 따질 작정을 하였다. 박성춘의 말대로 언로가 트여있는 세상이라 그 일을 따지면 시정이 될 듯 싶기도 하였다. 대부리는 다음번 민회가 하루라도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며 군중들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대부리와 짝귀는 진고개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종로통을 지나갈 때 거리의 여기저기에 평량자라는 흰 갓을 쓰고 물미장이라는 방망이를 든 보부상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나둘이 아니고 여남은 명 혹은 20남은 명씩 떼를 지어 거리를 활보하는 보부상 패거리들을 보자 대부리의 머리에 불길한 예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짝귀 형님, 보부상들이 왜 이리 득실거릴까요?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먼. 얼추 봐도 수백 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심상치가 않구만요. 어쩐지 마음이 오싹해진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수백 명이나 되는 보부상 패거리들이 물미장을 휘두르며 정동에 있는 독립협회 본부를 습격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창문과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보부상 패거리들은 황국협회에서 조종을 하였다. 기실 만민공동회가 열리기 시작한 직후부터 황국협회에서는 보부상들을 앞세워 독립협회를 타되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사건건 독립협회로부터 규탄을 당하고 시정 요구를 받아오던 정부의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분쇄하려고 애를 써왔다. 이들 수구파들은 어용 민간단체 황국협회를 만들어 독립협회와 대항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정부 측 후원자로는 독립협회의 규탄을 받고 물러난 조병식을 위시해서 한규설, 민종묵, 유기환, 민영기, 심상훈 등 수구파 대신들이었고 이기동이 회장이 되고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 길령수, 고영근이 창립의 중추를 이루었다.
황국협회는 보부상의 조직을 끌어들였으며 전국의 보부상들을 한 성으로 집결케 하였다. 보부상 패거리들은 내세워 독립협회를 지지하는 군중들을 막아보자는 속셈이었다. 그 무렵 독립문 벽에 이상한 벽보가 나붙었다. 대중의 마음이 귀일하고 백성과 하늘이 함께 응하사 만민이 공동하여 대신들과 함께 회의할 때 권력을 오로지 하여 대통령을 세우니 대통령은 귀신과 사람이 함께 기약한 일이로다. 정부 또한 이에 굴복하니 백성들도 이에 따르도다. 민심이 천심이니 윤씨의 홍복이로다. 대소의 백성이 힘을 모아 깨달아 계명 진보함을 축소함. 이와 같은 벽보의 내용은 윤치호가 대통령이 되고 왕조가 멸망하리라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장안에 퍼졌다. 독립문의 벽보 사건으로 관민공동회에 참석했던 대신들은 모두 문책 사임당하고 수구파의 조병식, 민종묵, 민영기들이 새 내각을 조직하였다. 조병식 등은 공화정치 실시라는 죄목을 씌워 황제에게 무고하고 독립협회의 간부들 검거에 나섰다. 이상재, 정교, 남궁옥, 이건호, 방한덕, 김두현, 윤하영, 염중모, 유맹, 김구현, 현재창, 한치유, 정항모, 홍정우 등 14명이 체포되었고 유학주는 사무실에서 연행당했으며 조한우, 변하진 등은 자진 출두하였다. 독립협회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대부리와 짝귀는 그 길로 정동에 있는 독립협회 사무실로 향했다. 그동안 대부리와 짝귀는 진곡의 상여도가에서 상두꾼 노릇을 하며 어칠비칠 세월을 죽이고 있었다. 제물포에서 야행을 친 뒤로 소문으로만 듣던 진곡의 상여도가로 오태수를 찾아갔다. 오태수가 같이 있자고 하는 바람에 그냥 눌러앉게 된 거였다. 오태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천팔봉이한테 울거낸 투전 미천을 모아서 제물포 응신청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 계획이라면서 대부리와 짝귀를 붙들고 질금질금 눈물바람까지 하였다. 대부리는 오태수의 그 같은 말이 거짓이 아님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그는 진국의 상여도가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도 투전판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세 사람은 옛정을 되찾아 다시 찐덕지게 의지하고 살았다. 대부리와 짝귀는 오태수를 도와주기로 하고 오태수가 천팔봉의 투전 미천을 마련할 때까지는 번 돈을 공근히 그에게 부어주고 있었다. 오태수는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천팔봉의 투전 미천을 모을 생각뿐이었다. 그 때문에 오태수는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고 맡아 하였다. 그런 오태수의 사람됨이나 마음 씀씀이를 알고 있는 대부리와 짝귀는 오태수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둘이서만 슬그머니 상여도가를 빠져나와 독립협회 사무실이 있는 정동으로 서둘러 갔다. 간부들이 대거 검거당한 독립협회 사무실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다. 이대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독립협회 간부들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데 붙잡아 갑니까? 독립문에 나붙은 벽보는 독립협회를 모해하려고 한국협회 사람들이 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군중들은 흥분을 하여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다. 대부리는 군중들을 해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에는 독립협회 회원들이 침통한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종로 내거리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대표로 연설을 한 박성춘의 모습도 보였다. 대부리는 박성춘 앞으로 다가갔다. 어찌 된 일입니까요? 대부리의 물음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요? 하고 어느 사이엔가 짝귀도 옆에 다가서며 흥분된 목소리로 사무실 사람들이 다 듣게 언성을 높였다. 박성춘은 대부리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무청으로 몰려갑시다! 사무실 밖에서 누구인가 고함을 쳤다. 독립협회 사무실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부들이 모두 잡혀가고 피신해버렸기 때문에 눈에 띄는 지도자 한 사람 없이 중구난방으로 핏대를 올리며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다.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요? 대부리가 박선춘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재우치듯 물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박성춘이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맥없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일단은 경무청으로 몰려가서 체포해 간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항의를 해야지요. 대부리가 말했다. 그러나 박성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결정을 짓지 못하고 앉아서 연신 담배만 피워 물었다. 이때 사무실 안팎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군중들이 와 함성을 질렀다. 경무청으로 몰려갑시다! 허우대가 큰 사람이 나서서 앞장을 서 외치고 있었다. 군중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립협회의 남은 회원들은 군중들과 합세하여 경무청으로 몰려갔다. 독립협회에서 경무청으로 가는 동안 군중들의 수가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군중들은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며 죄 없는 독립협회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댔으며 그때마다 와 함성이 뻗치곤 하였다. 독립협회의 인기가 한창 올라가던 판이라 군중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대부리와 짝귀는 군중들 맨 앞장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며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마치 지난 가보년 때 동학군으로 있으면서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방의 수령들을 내쫓고 징벌하기 위해서 관하로 몰려들 때처럼 기분이 후련했다. 가슴에 마디마디 홀맺혔던 억울함과 원통함이 속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다. 군중들이 경무청 앞에 당도하자 일촉즉발로 흥분이 하늘닿게 고조되었다. 그들은 경무청 앞을 진을 치고 체포해 간 17사람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성미 급한 일부 군중들은 경무청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직접 갇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자고까지 하였으나 그들을 인솔해간 회원들이 설득하여 이를 말렸다. 그러나 경무청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경무청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자 군중들은 더욱 흥분하여 당장 안으로 쳐들어갈 기세였다. 경무사 김정근이 군중들 앞에 얼굴을 나타낸 것은 한참 뒤였다. 여러분들 냉큼 해산하시오. 구속된 17명은 국채를 변역하려던 대역죄를 지었으니 잡아가둔 것이오. 해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충동질환 주모자도 함께 잡아가두겠소. 경무사 김정근이 협박조로 나왔다. 그러나 경무사의 그 같은 협박을 무서워할 군중들이 아니었다. 군중들 하나하나는 벌레만큼이나 무기력한 존재들이지만 일단 뭉쳐진 바에야 무서울 것이 없었다. 군중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무사 김정근의 협박쯤에는 코웃음을 친 것이다. 집어치워라! 그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경무청을 짓밟아버리겠다! 당장 그들을 석방하라! 김정근의 협박은 되레 흥분한 군중들 마음에 불을 질러 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군중들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석유 불길처럼 무섭게 타오르자 고종은 독립협회를 옹호하는 군중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자 외부 대신 민족묵으로 하여금 외국 공사에게 이를 사전 통고하였다. 그러나 외국 공사들은 그것이 부당함을 말했다. 결국 수구파 정부는 경무사를 교체시키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군중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군중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되레 그 수가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은 고등재판소 재판장인 이기동에게 독립협회 간부들의 재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황국협회 회장인 이기동이 만민공동회 측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했다. 이기동이 공개 재판을 거절하자 군중들은 다시 흥분했다. 마침내 고종은 중추원 의장 한규설을 법부 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에 임명하여 독립협회 간부들의 심리를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군중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만민공동회 회장 윤시병을 필두로 대표단을 만들어 고종께 상소를 올려 독립문과 광화문에 붙여진 고시문이 수구파의 모함임을 역설하고 검거한 독립협회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고종은 곧 17사람을 석방하도록 하였다. 독립협회 간부들이 석방되던 날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성을 올렸다. 독립협회 간부들이 풀려나오던 날 만민공동회는 다시 가짜 고시문을 조작한 수구파의 죄상을 밝히라는 소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결국 고시문을 조작한 책임을 물어 조병식, 민족묵, 유기환 등을 파면시켰다. 이들이 파면되자 기세를 올린 군중들은 다시 독립협회를 부활시키라고 요구했으며 고종은 하는 수 없이 어명을 내려 독립협회를 복국해 하고 조병식, 민족묵, 이기동 등을 법부에서 구금토록 하라고 하였다. 우유부단했던 고종은 이렇듯 갈팡질팡하였다. 조정에서 수구파의 거물들을 체포하려는 사실을 미리한 조병식, 민족묵 등은 재빨리 외국인의 집에 피신을 해버렸다. 어둠이 내려 덮일 무렵 대부리와 짝귀는 탁배기에 얼큰이 취해서 흥얼거리며 진국의 상여독가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요주막 같아서는 살맛이 나는 듯 싶었다. 비록 돈벌이는 못하고 재물포에 있을 적에 여축해두었던 것을 곶감 빼먹듯 하고는 있지만 다시 동학이 살아난 듯한 기분이었다. 상여도가가 있는 진국에는 일본인들이 떼지어 몰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밤이 늦었지만 거리가 온통 대낮처럼 휘황찬란하였다. 대부리와 짝귀는 진국의 일본인 거리를 지나면서 기분 좋게 목청을 돋우어 육자배기 호남가를
뽑아 올렸다. 한평천지 늙은 몸에 광주 고향을 바라보니 대부리와 짝귀가 육자배기를 뽑으며 상여또가의 단간 골방으로 들어서자 오태수 혼자 출출하게 앉아 있었다. 형님들, 날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리 늦으시오? 오태수는 대부리와 짝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듯 말했다. 좋은 일이 있다마다 요새 같으면 나라꼴이 제대로 될 것 같단께. 대부리가 여전히 기분이 좋은지 방에 들어서자 내 활개를 쭉 펴고 반듯하게 누우며 말했다. 그놈의 만민 공동회 때문에 형님들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수다. 오늘 주인 영감이 갑작스럽게 상두꾼을 모으라고 했는데 형님들을 어둠에 가서 잡겠수? 주인 영감이 형님들 요사이 콧중배기도 안 베는데 웬일이냐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진국의 상여또가 아니면 굶어 죽을라든가. 짝귀도 한마디 하였다. 아이고 그놈의 만민공동회가 매길래 날마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원. 만민공동회가 밥을 먹여줍대까 죽을 먹여줍대까. 요새 같음사 밥 안 먹고도 살 수가 있단께. 한평천지 늙은 몸에. 그러면서 대부리는 다시 아랫배에 힘주어 호남가를 뽑았다. 대부리 형, 오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태수가 건성으로 하는 말에 호남가를 뽑아 올리던 대부리가 소리를 멈추며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손님이라니?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요? 다그쳐 묻는 대부리는 반가움이 아닌 섬뜩해하는 얼굴로 오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놀라지 마시오. 순영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오태수가 이죽거리듯 말했다. 순영이가? 대부리보다 더 놀란 것은 짝귀였다. 짝귀와 대부리가 제물포에서 야행을 챘을 때 한성에 닿자마자 찾아간 곳이 순영이가 다니는 여학교였다. 대부리를 학교 앞 국밥집에 있게 하고 이종 오빠가 되는 짝귀가 학교로 순영이를 만나러 갔었다. 마침 이른 아침이라 순영이를 국밥집에 데리고 나와서 셋이서 아침이라도 함께 먹을 요량이었다. 학교에 찾아가 오빠라고 하자 이내 기숙사에서 순영이가 뛰어나와 주었다. 순영이는 짝귀를 보자 눈시울이 펑 젖어 반가워하였다. 짝귀가 보기에 순영은 제물포 시공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때깔이 돋보였다. 짝귀는 순영이에게 대부리가 국밥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서 아침을 먹자고 하였다. 그러나 순영이는 짝귀의 입에서 대부리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침 맞은 지네처럼 놀랐다. 그러면서 그녀는 대부리를 만나지 않겠노라고 잘라 말했다. 짝귀가 여러모로 어르고 설득을 시켜보았지만 막무가내로 마다하였다. 짝귀는 순영이가 왜 기를 쓰고 대부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짝귀는 후일에라도 생각이 달라지는 날 진국의 상여똑가로 찾아오면 대부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을 남기고 찜부룩한 얼굴로 혼자 대부리가 기다리고 있는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짝귀는 대부리한테 숨김없이 그대로 말했다. 순영이 마음 알겠구만요. 대부리는 그 말뿐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반년쯤 지난 올 봄에 대부리는 짝귀한테는 말을 않고 혼자서 학교로 순영이를 만나러 갔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리는 한성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회를 보아서 개항이 된 목포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터라 한성을 떠나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순영이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제물포에서 야행을 친 후 한성에서 반년 동안의 삶은 진절머리 나도록 지루했었다. 그는 진국의 상여또가에 빌붙어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온 관이나 상여를 상가에까지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상두꾼 노릇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무렵 대부리와 짝귀는 하루라도 빨리 고향이 가까운 개항장 목포로 내려갈 꿈만 꾸고 있었다. 대부리는 마음속으로 한성을 떠날 것을 결심한 뒤 순영이를 찾아간 것이었다. 그는 거짓말로 이종 오빠가 찾아왔노라고 하였다. 짝귀가 온 것으로만 알고 순영이가 한달음에 뛰어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대부리를 보자 말 한마디 없이 고개와 발길을 돌려버렸고 대부리는 그 길로 배신감을 짓씹으며 휘적휘적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던 순영이가 상여또가까지 스스로 찾아왔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태수 이 사람, 순영씨가 짝귀 형님 찾아왔단 말이지? 대부리가 오태수에게 물었다. 아니요, 대부리 형님 찾았습니다요. 태수, 자네가 잘못 들었겠지? 허허, 이 형님도 참,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수다. 분명히 대부리 자네를 찾더라고 안 허든가 원. 짝귀도 순영이가 갑작스레 무슨 마음으로 상여또가에까지 대부리를 찾아왔는가 궁금하였다. 내일 다시 오겠답니다. 다시 오겠다고? 꼭 만나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오느냐고 꼬치꼬치 묻던데요. 형님, 무슨 일일까요? 대부리가 깊은 생각에 잠겨 짝귀에게 물었다. 글쎄 맛이 내가 알겠는가. 암에 자네한테 맴이 달라진 거겠지? 짝귀의 말에 대부리는 애매한 얼굴로 다시 벌렁 드러눕고 말았다. 순영 아가씨가 몰라보게 예뻐졌습다요. 오태수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그날 밤 대부리는 밤이 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순영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찾아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되작거려 보았지만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부리는 만민공동회에 나가지 않았다. 여느 날 같았으면 아침을 먹기가 바쁘게 짝귀를 채근하여 상여또가를 나섰을 터인데 이날은 순영이가 온다는 말에 짝귀 혼자만 가게 하고 그는 상여또가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리는 상여에 붙일 해당화 종이꽃을 만들고 있는 오태수를 돕다가 관의 주문을 받고 주인 영감이 시키는 대로 종로까지 가져다 주고 왔다. 관을 져다 주고 돌아오기가 바쁘게 오태수한테 그동안 순영이가 오지 않았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오태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느덧 해가 머리 위에 솟아 있었다. 저녁나절 늦음하기 순영이가 진곡의 상여또가로 대부리를 찾아왔다. 대부리가 관을 쌓아 올려놓은 회병 옆 거적 위에 앉아 자울자울 졸고 있는데 오태수가 옆구리를 찔벅하기에 눈을 떠보니 순영이가 상여또가 문턱 옆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후다닥 일어선 대부리가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다. 그가 상여또가에서 나가 일본인 구둣가게 모퉁이를 보듬고 돌자 순영이가 말없이 그를 뒤따랐다. 그들은
떡집으로 들어가 마루 끝에 앉았다. 어저께도 왔었다는디 어쩐 일이오? 오랜만에 만난 대부리는 존댓말을 썼다. 순영이는 말없이 대부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도톰한 두 볼이 더욱 탐스러워 보였다. 재물포 집에는 댕겨 왔남요? 지난 여름방학 때 얼핏 들렀다 왔어요. 대부리가 묻고 순영이가 답했다. 부모님들은 잘 계시던가요? 그저 그렇죠 뭐. 저한테 서운한 말씀 많이들 하시지요.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도깨비 모양 훌쩍 야행을 쳤으니.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시대요. 참 좋은 어르신인데 그런 어르신 또 만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지난 봄에 학교로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짝귀 오빠가 왔을 때도. 순영은 발그레한 두 볼을 토플꽃처럼 붉히면서 말했다. 대부리는 반달떡 한 접시를 시켰다. 거기 마음 다 이해하는구만요. 죄송해요. 죄송할 것 하나도 없어요. 되레 내 쪽에서. 지난 봄에 짝귀 형님도 몰래 거기를 찾아갔던 것은 고향 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대부리는 반달떡을 집어 입에 넣으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눈길이 촉촉하게 엉키었다. 대부리는 오래도록 찐득한 눈빛으로 순영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보는 대부리의 눈길이 옛날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재물포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순영을 대하는 대부리의 태도는 그렇게 찐덥지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지금 그의 눈길은 애틋한 정감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대부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순영이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은근해진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순영이가 하야시한테서 그 일을 당한 이후부터였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대부리는 이상하게도 순영이 쪽으로 애틋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재물폰을 떠나버린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일기까지 했었다. 대부리는 순영이가 하야시에게서 당한 상처를 그 자신이 다독거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순영이가 당한 상처는 순영이 혼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순영이한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마치 힘에 겨운 짐을 지는 것만큼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하야시한테 그 일을 당한 후부터는 어쩐지 대부리 자신이 그녀를 연민하여 품 안으로 거두어 다독거려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한성에 오자마자 순영이부터 만나보고 싶어 하였다. 대부리는 오랜만에 순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 마음이 흡족해졌다. 그 흡족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실은 고향 가차운 목포로 내려갈 생각을 지인즉부터 하고 있었는데. 대부리가 순영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얼버무렸다. 아, 참, 목포가 개항이 되었다면서요? 그렇다는구만. 작년 가을에 개항을 했다더만. 그래 어차피 등진군 노릇을 할 바에야 고향 가차운 곳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인작부터 목포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그런디 왜 안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가기 잘했구만요. 어째서요? 그때 내가 내려가 버렸다면
만민공동에 참석을 못했을 것 아닌감요. 그럼 만민공동회 때문에 안 내려가셨구만요. 순혁이도 반달떡을 집으며 똑바로 대부리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렇구만. 요새는 만민공동회에 나가느라 살맛이 난단께요. 대부리의 말에 순영은 한동안 말없이 떡만 먹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대부리는 순영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괜히 마음이 바싹거렸다. 그냥 얼굴이나 보고 지나간 이야기나 하자고 찾아온 것은 아닐 듯 싶은데 도무지 순영이의 마음을 어림할 수가 없었다. 그 만민공동회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가요? 떡을 2개째 먹는 동안 말 한마디 없던 순영이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순영이야,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은감요? 학생들 호응도 대단하고 나는 행여나 순영이도 나왔을까 싶어 여러 번 찾아봤어요. 모두 헛일이라고들 해요. 헛일이라니? 잘못하다가는 아라사와 일본 틈에 낀 우리만이 다치게 된다고들 해요. 시끄러운 거 좋지 않아요. 순영이의 말에 대부리는 울컥 비위가 상했다. 대부리가 보기에 순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라와 이웃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기 일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았다. 하기야 조선 여자들 중에서 그 누가 애면글면 나란 일까지 걱정하며 살아가겠는가. 대부리는 순영이의 말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거기도 만민공동회에 끼어들지 말고 당분간 관망만 하세요. 이럴 땐 그저 잠자코 구경이나 하는 게 현명하다고요. 어느 한쪽이 결판이 났을 때 승리를 한쪽에 끼어들어야 보잘것이 있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듣기엔 시방 수구파가 폐색이 짙어가는 것 같지만 언제 다시 황제의 마음이 변하게 될지 모른다고들 하대요. 더군다나 황국협회 뒤에는 아라사가 버티고 있지 않아요? 그따위 소리를 누가? 대부리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고함을 지르고 말았다. 그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떡집의 노파까지도 깜짝 놀라는 얼굴로 뛰어나왔다. 순영은 무안을 당한 얼굴로 2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안절부절 못하였다. 모든 것이 만민공동의 뜻대로 착착 되어가고 있어. 아라사 놈들이 버티고 있으면 어쩔 것이오. 엄연히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아있는 판에 제놈들이 남의 나라 일에 감나라 배놓아라 하겠어요? 아라사 놈들이 다시 끼어들어갔다는 만민공동에서 가만 보고 있지 않을 테요. 대부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부스럭거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순영은 한동안 말없이 문 밖의 쇠잔에 가는 가을 햇살만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온 것은 사실... 한참 후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부리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얼굴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려 애를 쓰며 순영을 마주 보았다. 며칠 전에 학교로 하야시가 찾아왔어요. 순영의 말에 대부리는 목구멍 속에서 경악과 분노가 함께 불인 걸처럼 이글거리는 것 같았다. 재물포를 떠나온 뒤 1달쯤 있다가 짝귀가 슬며시 쌀이째 순영이네 부모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대부리가 바다로 내쫓은 하야시가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짝귀가 귀동냥 해온 이야기로는 하야시는 꼼짝없이 손이 묶인 채 노도 없는 거룻배에 실려 하루 낮 이틀 밤을 바다에 표류하다가 우연히 고깃배잡이를 만나 천우신조로 살아났다고 하였다.
하야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부리는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다행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놈이 또 학교 가정? 뭐 땜시? 거기를 찾으러 왔다고 하대요. 나를 찾으러 순영이네 학교로? 내가 거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런 못된 놈, 돼지지 않고 끝내. 평생 동안 삼천리 한 통을 다 뒤져서라도 거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던데요. 찾아보라지. 아니어요. 한성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성으로 옮겼다고 하대요. 순영이가 예기치 않게 상여또가까지 대부리를 찾아온 것은 하야시를 조심하라는 말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대부리는 그런 순영이에 대해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쳤다. 더구나 진국에는 외놈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변두리로 옮기셔요. 하야시가 벼르는 걸로 봐서는 거기를 찾아내기만 하면 큰일이 벌어지겠더라고요. 순영은 진심으로 대부리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암튼 고맙구만요. 그런 일로다가 일부러 상여또가까정 찾아와주고.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다시 순영이를 만난 대부리는 그녀와 헤어지기가 안타깝기만 했다. 조심하세요. 나도 그놈을 만나면 이번에는 그냥 살려두지 않을 거요. 대부리는 갑자기 하야시에 대한 증오가 창자 속으로부터 뻗질러 틀어오름을 느꼈다. 하야시가 찾아온 거 한 번뿐이었남요? 2번째 찾아왔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 처죽일 놈이. 저 그만 가봐야겠어요. 순영이가 일어서려고 하자 대부리는 2 손으로 그녀를 찍어 누르기라도 하려는 듯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조금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시오 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그리고 남은 반달떡을 더 먹으라고 귀찮도록 권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갈 생각은 버렸나요? 순영이가 반달떡을 집으며 묻자 대부리는 비로소 안도의 눈빛을 보이며 바른 자세로 앉았다. 곧 내려가기로 짝기 형님이랑 약조를 했구만요. 그렇게 하세요. 순영으로부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은 대부리는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녀의 입에서 옛날처럼 다시 함께 한성에서 살자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듣기에 언짢았다. 요즘악 대부리는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지나치리만큼 감정의 변화가 심해진 듯 싶었다.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을 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고 금방 기뻐했다가는 다시 우울해지곤 하였다. 그것은 아직 마음을 한 곳에 붙일 만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보면 제물포 응신청에 있을 때의 시절이 천국처럼 생각되곤 하였다. 그 시절엔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콩 튀듯 하지는 않았었다. 아마 순영이의 영향도 컸었으리라 헤아려졌다. 순영이를 차후로 다시 만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구만. 대부리는 옛날의 애틋한 기분을 살리려고 반말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순영은 대부리의 그 말에 한마디의 대꾸도 해주지 않았다. 대부리는 부끄러웠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부리는 부끄러움을 가라앉히며 다시 묻고 있었다.
대부리가 2번씩이나 재우쳐 물었으나 순영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다시 문 밖의 금빛 햇살만을 먼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다음 경일날 이리로 나올게요. 한참 후에 순영은 대부리를 마주보며 망설이는 듯 말했다. 다음 경일날이면 며칠이나 남았을까? 대부리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모레 글피 그 글피. 나흘 남았구만. 진국에 꺼정 올 것 없이 내가 나가재 뭐. 이리로 찾아오는 건 싫으셔요? 아니요. 구저분한 상여도가에 여자가 찾아오는 것이. 그 속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빈대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요. 왜요? 밤에 상해 오는 소리라도 들리나요? 순영이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런 건 아니요. 어차피 누구나 죽으면 실려가는 상여가 아닌감. 상여도가에 있은 뒤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아닌 것 같더구만. 해가 날마다 동천에서 떠올라갖고 서천으로 지듯이 인생도 잠깐이면 황천으로 가는 것이니까. 암튼 순영이가 상여도가로 찾아오는 건 싫으니까 다음 경일날 아침밥 먹고 곧바로 경운궁 앞으로 나갈게. 그럼 10시에 만나요. 그러면서 순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대부리는 이제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